이놈! 정 그럴 테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대대로 정승을 낸 집안, 늦둥이로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혼이나라는 말이 듣기 싫어 규수들을 골련에 쫓기 여러 차례. 보다 못한 아비가 겁이나 주려던 호통이었지요. 한데 아들은 이때다 싶어 빙그레 웃으며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압지요. 소자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대문을 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그 도련님이 남의 집 글선생 노릇을 하며 밥을 얻어먹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봄이었습니다. 한양 성박 정자의 젊은 선비 67이 둘러앉았지요. 술상 옆에 지필묵이 놓였고 시짓기 내기가 벌어진 참이었습니다. 자, 운자는 봄춘 자요. 이 향 한 대가 다 타기 전에 시를 짓지 못하는 자는 판돈을 내놓기로 하지요. 상 한가운데 엽전 꾸러미가 수북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선비들이 저마다 붓을 들고 끙끙거리는데 딱 한 사람만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둥의 등을 기대고 술잔만 홀짝이는 회색빛 명주도포에 가끈히 삐뚤음한 젊은이였지요. 24쯤 훤칠한 키에 눈꼬리가 살짝 처져 웃으면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유겸이라 하였지요. 여복의 유겸이. 자넨 안 짓는가? 향이 절반이나 탔네. 지어야지요. 오늘 판 돈이 얼마인 줄 아는가? 모릅니다. 알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선비가 어이없어 붓을 놓는 사이 향이 거의 다 타 제가 툭 떨어졌습니다. 자, 향이 거의 다 탔소. 지은 사람은 내놓으시오. 선비들이 종이를 내미는데 유겸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붓을 들더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쭉 써 내려갔지요. 종이를 받아든 선비들이 읽어 내려가며 하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네 이걸 지금 지은 겐가? 운자를 5번이나 돌렸었는데 어디 한 군데 억지가 없네. 15의 생원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여태 대관은 안 보고 뭐라는 겐가? 유겸이 술잔을 들고 씩 웃었습니다. 임금님 앞에 꿇어 앉아 하루 종일 답안 쓰는 게 무슨 재미입니까? 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벼슬을 살아야 하는데 소생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좌중에서 실소가 터졌지요. 유겸이 상위 엽전을 힐끗 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판도는 가지십시오. 소생은 이겨서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자를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누군가 중얼거렸지요. 저놈은 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유겸의 집은 한양 북촌에 있었습니다. 소슬 대문이 높고 화려한 것 하나 없는데도 대문 앞에 서면 절로 목이 움츠러드는 집이었지요. 대대로 정승을 낸 김씨 가문. 지금 정승이 바로 유겸의 아버지요. 그 위로 물러앉은 정승, 노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의 늦둥이로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 유겸이었지요. 유겸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네 이놈, 또 어디서 술판을 벌이다 오는 게냐? 아버지 김정승이었지요. 다부진 체구에 화가 나면 목덜미부터 벌개지는데 지금 그 목덜미가 시뻘겠습니다. 아버지 술판이 아니오라 시회였습니다. 시회를 하면 시를 지을 것이지 판도는 무엇이고 노름은 무엇이냐? 소자 판도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노름이 아니지요. 뭐 이겼는데 판돈을 안 가져왔으니
오히려 청렴한 것 아닙니까? 내 입에서 청렴 소리가 나오느냐? 내 나이 24이다. 남들은 그 나이에 벼슬을 하고 자식을 본다. 헌데 너는. 그때 안채에서 부인이 나왔습니다. 주황빛 저고리에 팥빛 치마, 둥근 얼굴에 눈매가 부드러워 늘 웃는 낯인지라 속을 알기 어려운 분이었지요. 대감, 목소리 좀 낮추시지요. 온 동네가 다 듣겠습니다. 부인은 가만 계시오. 이게 다 오냐오냐 키운 탓이오. 부인이 남편은 아랑곳 않고 아들을 돌아보았지요. 유겸아, 밥은 먹었느냐? 부인, 지금 밥이 문제요. 먹었습니다, 어머니. 유겸이 태연히 답하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되었다. 들어가 쉬거라. 김정승이 팔짝 뛰는데 부인은 여전히 웃는 낯이었지요. 대감, 애는 언젠간 다 철이 듭니다. 언제요? 그때가 대체 언제냔 말이오. 부인은 대답 없이 아들의 옷깃을 여며주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유겸이 어깨를 으쓱하고 제 방으로 향하자 김정승이 그 뒷모습을 보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저놈이. 그날 밤 유겸이 큰 사랑으로 불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김대감은 68이었지요. 마른 몸의 등이 곧고 흰 수염을 정갈이 다듬은 눈이 작으나 형형한 어른이었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는 장식 하나 없는 대나무였지요. 이 집에서 목소리가 제일 작은데 제일 무서운 어른이었습니다. 앉거라. 예, 할아버지. 유겸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가끈히 삐뚤어져 있지 않았지요. 오늘 시를 지어 이기고도 판돈을 두고 왔다지. 어찌 두고 왔느냐. 유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웃었습니다. 이겼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김대감이 지팡이로 방바닥을 툭 쳤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느니라. 흔해 빠져 발에 채는 게 개똥인데 정작 약으로 쓰자 하면 눈 씻고 봐도 없다는 말이지. 예. 헌데 말이다. 김대감이 손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개똥은 그래도 밭에 뿌리면 거름이라도 되느니라.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재주가 지천이다. 헌데 그 재주가 어디에 쓰이더냐. 정자에서 벗들 술값이나 벌어주고 그마저 두고 오지 않느냐. 김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개똥만도 못한 게야. 유겸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거쳤습니다. 할아버지, 개똥은 아무 데나 있으니 흔한 것이지요. 허나 소자의 재주는 아무 데나 있지 않으니 흔한 개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주를 쓸 곳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김대감이 손자를 물끄러미 보다가 허허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겸입니다. 있을 유자에 겸손할 겸자입니다. 내 아비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다 너를 얻었느니라. 그때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 집에 태어난 아이가 겸손 하나만 지니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어서. 헌데 유겸아, 내게 겸손이 어디 있느냐? 이름이 아깝다. 유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몸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혼처를 알아볼 것이다. 예. 내 나이 68이야. 죽기 전에 증손자 얼굴이나 보고 갔으면 싶구나. 벼슬의 뜻이 없고 빈둥거릴 참이면 집에서 정해주는 교수들을 만나보아라. 혼인하지 않으면 이 집의 지원을 모두 끊겠다. 나가서 혼자 살아라. 할아버지, 지금 농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 농을 하더냐?
물러가거라. 유겸이 큰 사랑을 낳으니 마당에 달이 밝았지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픽 웃었습니다. 혼인이라. 그날 밤 유겸이 무슨 궁리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며칠 후 첫 번째 교수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느 판서댁 따님이라 하였지요. 곱게 따은 댕기 머리에 초록빛 저고리를 입고 얌전히 손을 모은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겸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가끈도 반듯하고 얼굴엔 사람 좋은 웃음이 걸렸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적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자수를 조금 놓습니다. 오, 참 좋습니다. 소생은 손재주가 없어 늘 부러웠지요.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대대로 정승을 낸 집안에 재산은 셀 수 없고 인물은 저러하고 15의 생원 소리를 들었다는 1등 신랑감이었으니까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유겸이, 이놈 여기 있었구나. 교수가 화들짝 물러났습니다. 뉘십니까? 이놈이 노름빚을 지고 석 달째 도망 다니는데 200냥이요, 200냥. 유겸이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혼사만 성사되면 처가에서 받아서라도. 교수가 벌떡 일어났지요. 소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치마를 붙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방이 조용해지자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슬며시 물었지요. 도련님, 이제 가도 됩니까? 유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사색이 되었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했지요. 수고했네. 여기 술값일세. 다음에 또 부르겠네. 헤헤, 감사합니다요. 사내들이 굽신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유겸이 다과상에 약과를 하나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지요. 하나. 두 번째 교수는 열흘 뒤에 왔습니다. 이번엔 밥상이 차려졌지요. 어머니께서 밥이라도 같이 들면 정이 붙지 않겠느냐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한데 밥상이 들어오자 유겸이 밥 한 그릇을 열 술에 비우더니 손을 번쩍 들었지요. 여봐라, 밥 더 가져오너라. 두 그릇째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국그릇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습니다. 한 그릇 더 가져오너라. 도련님, 천천히 드시지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렇습니다. 먹는 게 낙이지요. 유겸이 세 그릇째를 받아들더니 반도 안 줄어든 교수의 밥그릇을 힐끗 보았습니다. 안 드십니까? 그거 이리 주시지요. 손을 뻗어 교수의 밥그릇마저 가져가 먹기 시작하자 교수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소저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살이 좀 올라야 아이를 잘 낳지요. 우리 집안은 자식이 귀해서 최소한 5은. 교수가 수저를 내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소녀,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지요. 유겸이 남은 밥을 마저 긁어먹고 배를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수가 왔을 때 유겸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다과상을 앞에 두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었지요. 소저, 저희 어머니께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십니다. 당연히 며느리도 같이 일어나 손수 미음을 쏘어 올려야 할 겁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말입니다. 매일 말씀입니까? 매일이지요. 어머니는 콩도 팥도 못 드시는데
아버지는 콩을 좋아하시니 밥상을 2개 차려야 하고, 할아버지는 죽만 드시니 도련님, 그건 종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허,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손수해야 합니다. 그게 법도지요.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안에 손이 귀한 것을 한스러워 하시어 혼례가 끝나면 아마 첩을 드리라 하실geb니다. 소생이야 뜻이 없습니다만 어머니 말씀이니 어쩌겠습니까? 교수가 벌떡 일어났지요. 소녀 이만, 또 문이 쾅. 네 번째 교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딱 잘라 말했지요. 도련님, 소녀는 다 알고 왔습니다. 교수들을 골려 내쫓으신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런 수작 마시지요. 소녀는 안 넘어갑니다. 유겸이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소저, 실은 이 집에 귀신이 있습니다. 밤마다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하필 그 소리가 집안 며느리들한테만 들린답니다. 우리 큰집 형수님이 3년을 듣다가 유겸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셨지요. 교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느 교수를 그 방에 들이겠습니까? 헌데 소저는 야무져 보이시니 견디시겠지요? 3년만 견디시면. 교수가 소리도 못 내고 새하얀 얼굴로 뒷걸음질 치더니 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유겸이 피식 웃었지요. 네. 혼담이 넉 달 사이에 넷이 깨졌습니다. 한양 바닥에 소문이 쫙 퍼졌지요. 김씨 댁 도련님은 인물도 집안도 재산도 재주도 다 좋은데 어쩐 일인지 교수들이 하나같이 2팔을 들고 도망친다더라. 김정승이 사랑채 마루에서 머리를 싸맸습니다. 부인, 교수들이 왜 다 도망을 가는 게요? 우리 유겸이가 어디가 어때서? 부인이 남편의 등을 쓸다가 슬쩍 물었지요. 대감,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뭘 말이오? 아닙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유겸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데 가끈히 또 삐뚤어져 있었지요. 네 이놈, 이번에도 또 깨졌다더구나. 넉 달에 넷이야. 네. 아버지, 교수들이 가겠다는 것을 소자가 어찌합니까? 소자를 탓하실 게 아니라 교수들에게 물으셔야지요. 정승의 이마까지 벌개졌습니다. 이 아비가 못 살겠다. 할아버지께서 혼인하지 않으면 나가라 하시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 놈은 지금 뭘 하는 게냐. 응. 유겸이 마당에 서서 아버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이 어쩐지 장난스럽게 반짝였지요. 그 웃음을 본 순간 김정승의 인내가 툭 끊어졌습니다. 네 이놈, 정 그럴 테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순간 말해놓고 아차 싶었습니다. 김정승은 겁을 주려던 것이었지요. 이 늦둥이 외아들을 정말로 내보낼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부인도 그걸 알기에 얼른 말리려 입을 열었지요. 대감, 그건.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유겸의 얼굴이 기다렸다는 듯 환해졌지요. 그대로 마당에 무릎을 꿇더니 이마가 흙에 닿도록 정성스레 절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합지요. 소자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겸아. 유겸이 흙 묻은 무릎을 툭툭 털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동안 편히 지냈습니다. 이제 나가서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이놈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지요. 그럼 가겠습니다. 유겸이 뒤돌아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김정승이 소리쳤습니다. 유겸아, 이놈아, 서라. 유겸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나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씀은 지키셔야지요. 그러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김정승이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벌겋다 못해 하얗게 질렸지요. 부인 저놈이 진짜로 나갔소. 내가 겁만 주려던 것인데. 대감, 저 아이도 압니다. 다 알면서 나간 게지요. 당장 종들을 풀어 잡아 오겠소. 두어라. 큰 사랑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감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손자가 나간 대문을 보고 있었지요. 아버지, 유겸이가 나갔습니다. 당장 잡아와야. 두라 하지 않았느냐. 제 발로 나갔으니 때가 되면 제 발로 들어오겠지. 한 양도 사람도 보내지 마라. 저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놈입니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 그것도 제 복이지. 김대감이 돌아서다 말고 한 번 더 대문 쪽을 보았습니다. 형형한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는데 웃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허허, 저놈이 이제 좀 세상 맛을 보겠구나. 그러고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당에 남은 김정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사흘이면 기어들어 올게요. 허나 부인은 대답 없이 아들이 나간 대문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날 저녁 안채에는 손대지 않은 밥상 하나만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유겸은 그 길로 객주집에 들었습니다. 첫날은 술과 고기를 시키고 제일 좋은 방을 잡았지요. 둘째 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헌데 셋째 날의 주머니를 뒤졌더니 엽전이 몇 입 남지 않았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늘 두둑히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객주집 주인이 문 앞에 와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님, 오늘 방값은 유겸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뿐이었지요. 유겸이 갓을 벗었습니다. 이걸 잡히면 얼마나 받겠소? 이 갓을요? 귀해 보이는데 석량은 드리지요. 그럽시다. 그러고는 만것만 쓴 채 객주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선 그 길로 한양 운종가로 나섰습니다. 장이 선날이라 좌판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사람 부르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유겸이 그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수도 없이 지나던 거리인데 오늘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늘 말을 타거나 종을 앞세우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갓도 없이 만것만 쓴 혼자였으니까요. 아무도 유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도 고팠지요. 주머니에 성냥으로 며칠을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주 미련하지는 않았지요. 지전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에게 붓과 종이를 얻고 대신 삭시의 절반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큼직하게 썼지요. 서찰 대필. 한 통에 2푼. 2식경이 지나서야 늙은이 하나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글을 대신 써준다고 내가 아들놈한테 보낼 것이 있는데 그놈이 함경도에 가서 3년째 안 오는데 뭐라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 어르신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하시지요. 소인이 옮기겠습니다. 늙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밥은 먹고 다니느냐? 유겸이 붓을 들다 말고 늙은이를 보았습니다. 그것뿐이옵니까? 3년 만에 보내는 서찰인데 하실 말씀이 그것뿐이신지요? 그 말이면 됐네. 그 말이 제일 궁금하니까. 유겸이 잠시 늙은이를 보다가 종이에 옮겼습니다. 붓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지요. 늙은이가 다 쓴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몰랐지만 그 글씨가 반듯한 것은 알았지요. 이거 2푼이 아니라 20푼은 줘야겠구먼. 2푼만 주시지요. 늙은이가 2푼을 놓고 가다 말고 돌아보더니 또 2푼을 슬며시 놓고 갔지요. 그날 유겸은 서찰 6통을 썼습니다. 지전 주인에게 절반을 주고 나니 6푼이 남았지요. 6푼으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유겸이 그 국밥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건더기가 별로 없고 국물이 멀건 것이 집에서라면 상에 올리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유겸이 한술을 뜨고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게 목이 메었지요. 유겸이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요. 소매로 입을 닫고 픽 웃었지요. 사흘이면 기어들어 온다 하셨겠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찰을 쓰고 국밥을 먹고 객주집 헛간에서 잤지요. 손이 트고 먹이 안 지워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운종가 박물전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비녀며 놀이개가 오밀조밀 놓인 좌판 한가운데 은비녀가 하나 있었지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에 매화가 한 송이 새겨졌을 뿐인데 그 매화가 어찌나 곱던지 유겸의 눈이 거기 붙들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다 얻은 아들이 이 모양인데 그 아들이 저를 넙죽하고 집을 나갔으니 유겸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손이 비녀에 닿았지요. 손끝이 스쳤습니다. 유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녀 하나가 서 있었지요. 남비땡기에 장식 하나 없이 곱게 따은 머리,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짙은 남빛 치마, 수수하면서도 단정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눈매가 서늘하고 또렷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처녀였습니다. 제가 먼저 집었습니다. 제 손이 먼저 닿았지요. 유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어나서 누가 먼저를 다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도리어 그 서늘한 말투가 재미있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허허, 소생이 이 비녀를 보고 걸음을 멈춘 것이 한 식경 전입니다. 보는 것과 짚는 것이 같습니까? 보기만 하실 것이었으면 계속 보시지요. 저는 사겠습니다. 처녀가 박물장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장, 이거 얼마요? 아니 잠깐. 유겸이 손을 뻗어 비녀를 잡았습니다. 처녀도 손을 안 놓았지요. 소저. 소생이 이 비녀를 꼭 사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생신 선물입니다. 유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 다 서로를 노려보았지요. 소저.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유겸이 반색하는데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이 먼저 양보하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예. 유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손이 먼저 닿은 사람이 임자다. 이건 도리가 아닙니까? 소생 손도 닿았습니다. 허나 제 손이 먼저 닿았습니다. 제 손이니 제가 압니다. 구경꾼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겸이 팔짱을 끼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슬슬 재미가 붙었습니다. 소저. 그럼 시를 지어 겨루지요.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거야 소저 사정이지요. 그럼 바느질로 겨루시지요. 저는 바느질을 합니다. 도련님은 하실 줄 아십니까? 유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지요. 저 처자말 좀 보게. 저 산에 말문이 막혔네. 유겸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이 실로 몇 해 만이었지요. 헌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눈을 흘기지도 않았지요. 그저 낮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유겸이 던지는 말을 하나씩 정확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지금껏 만난 교수들은 짓궂게 굴면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났는데 이렇게 곧게 서서 되받아치는 사람은 없었지요. 유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냥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저 처녀가 어머니 생신에 이걸 드리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처자를 좀 더 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유겸이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궁금해진 참이었지요. 유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저. 그럼 소생이. 유겸이 막 마음을 정하려던 참이었지요. 주인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 하나가 서 있었지요. 다홍비단 저고리에 치맛단에 금박을 넉넉히 놓았고 놀이개를 셋씩 겹쳐 찼지요. 화려한 미인이었습니다. 눈매가 올라갔고 입술이 붉었지요. 민씨 댁 교수 미나란이라 하였습니다. 그거 얼마요? 예, 이거는 지금 저 두 분이 얼마냐 물었소. 10단냥입니다. 주시오. 시녀가 얼른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좌판 위에 엽전이 쏟아졌습니다. 10단냥이 아니라 그 2배는 되어 보였지요. 거스름은 됐소. 어서 싸시오. 미나란이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유겸과 처녀의 손 사이에서 그 비녀가 쑥 빠져나갔지요. 그 순간 처녀가 돌아섰습니다. 비녀가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화도 안 냈고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물장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빛 땡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졌습니다. 유겸이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바로 그때 옆에서 옷깃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나란이 유겸의 곁에 바짝 다가서더니 부채를 펴 두 사람 사이를 가렸지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겸의 귀에만 닿을 만큼요. 어머, 이게 누구신가? 김씨 댁 도련님 아니십니까? 유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남빛 땡기가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저. 목소리를 낮추시지요. 낮추고 있는 거요. 미나란이 부채 너머로 웃었습니다. 어인일로 이런 데 계십니까? 그것도 갓도 없이. 소문이 참이었네요. 집을 나오셨다더니. 참 딱하기도 하지. 미나란이 비녀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어머니께 드리려던 거였지요? 제가 도련님 대신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떠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도련님을 어여삐 보십니다. 그런데 유겸이 미나란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 눈은 붓에 넘어 인파를 좁고 있었지요. 남비 땡기가 사람들 틈에서 한 번 흔들리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도련님. 유겸이 미나란을 지나쳤습니다. 소저, 실례하겠습니다. 유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저, 소저. 인산인해였지요. 발돋움을 해 남비 땡기를 찾으면 저만치 보였다가 부르는 소리가 장터 소음에 묻혔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골목 어귀까지 뛰었지만 거기서 멈췄지요. 골목이 셋으로 갈렸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겸이 허리를 짚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이름도 못 물었네. 유겸이 박물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주인장, 아까 소생하고 다투던 처자, 어느 댁 처자요? 박물장수가 유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망건 차림에 소매엔 먹이 묻고 손이 텄지요. 젊은이, 그 처자는 양반대 규수요. 함부로 물을 일이 아니지. 유겸이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그 자리에서 붓을 놀렸습니다. 운종가 제1박물전. 큼직한 글씨를 본 박물장수가 입을 떡 벌렸지요. 이거 어디 대감댁 사랑에나 걸릴 글씨 아니오. 그 처자가 네 댁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물장수가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참판 댁 큰따님이라 합디다. 어머니 생신이라고 요 며칠 비녀를 보고 가시더니.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괜한 마음 먹지 마시오. 그 댁은 양반댁이요. 유겸이 싱긋 웃었지요. 압니다. 정참판 댁은 남촌에 있었습니다. 반듯한 기와집이었지요. 유겸의 집처럼 소슬대문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담장이 정갈하고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고요. 한눈에 보아도 여염 양반가였습니다. 궁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집이었지요. 유겸이 그 앞에 사흘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방도가 없었지요. 집안 이름을 대면 되겠지만 그 순간 정승대 김씨 도련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문이 활짝 열리고 정참판이 버선발로 나오고 그 처자도 곱게 인사를 하겠지요. 장터에서 유겸을 똑바로 보던 그 눈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싫었습니다. 그건 싫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에 종이가 한 장 붙었습니다. 늙은 종이 풀칠을 해 붙이고 있었지요. 아이 글 가르칠 선생을 구함. 서책 정리도 겸함. 삭슨 상해. 유겸이 그 종이를 한참 보더니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참 하늘이 돕는구나. 유겸이 종이를 쭉 떼어냈습니다. 이보시오. 뭐 하는 게요? 늙은 종이 놀라 소리쳤지요. 그런데 유겸은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옷매무새를 고치고 망건을 바로 썼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안쪽을 향해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이리 오너라. 글 아는 이를 구한다기에 여기 그 글 아는 이가 왔소이다. 정참판은 49이었습니다. 마르고 키가 컸지요. 눈이 순하고 웃음이 해펐습니다. 단정한 남색 명주 도포를 입었는데 책 냄새가 밴 사람이었습니다. 정참판이 유겸을 앞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겸이라 합니다. 성은? 유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정참판이 그 침묵을 보더니 웃었지요. 성은 되었네. 글을 안다 했지. 이 대목을 읽어보게. 정참판이 서책을 뽑아 아무데나 펼쳐 짚었습니다. 유겸이 읽었지요.
한 번 더듬지 않았습니다. 뜻도 풀었지요. 정찬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른 책을 뽑았지요. 좀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겸이 읽고 풀었습니다. 또 한 권, 또.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책이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정찬판이 마지막 책을 덮고 유겸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자네, 네 집 사람인가? 이만한 글을 읽는 네가 남의 집 글선생 자리를 구할 리 없이. 자네 손을 보게. 요 며칠 사이에 튼 것이야. 그 전에는 붓이나 잡던 손이었을 게고. 걸음걸이도 말투도 앉음새도 예사 사람의 것이 아닐세. 필시 어느 양반댁 도령일 터인데. 유겸이 손을 감췄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유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어내는 재주로 치면 교수넷을 도망치게 만든 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른 앞에서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다만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지요. 이것은 참말이었지요. 혼인이 실어 뛰쳐나온 것도 유겸에게는 사정이라면 사정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정찬판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스쳤습니다.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어 이 젊은 도령이 떠도는가. 그리 오해한 것이었지요. 유겸이 한마디만 보태면 오해를 풀 수 있었지만 어차피 잠깐 있다 갈 참이라 구구한 사정을 밝힐 것도 없다 여겼지요. 하지만 그 작은 침묵이 훗날 어떤 것이 되어 돌아올지 이때의 유겸은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판이 한참을 말없이 유겸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허허 웃었지요. 되었네. 말하기 싫으면 말게. 어르신. 자네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겐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쳤나? 사람을 해쳤나? 아닙니다. 그럼 되었네. 정찬판이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소인을 그리 믿으십니까? 정찬판이 돌아보더니 또 웃었지요. 믿는 게 아닐세. 자네가 거짓말을 안 했자는가? 네 집 사람이냐 물었더니 지어내지 않고 말할 수 없다 했어. 그거면 되었네. 정찬판이 서책 더미를 툭 쳤습니다. 보다시피 내가 책은 많은데 정리를 못하네. 우리 막내가 7살인데 글을 배우다 말았고 그 아이 글선생을 맡아주게. 삭슨 달마다 10냥, 밥은 우리 집에서 먹고. 어떤가?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찬판이 그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지요. 소매에 벤먹, 튼 손, 갓도 없는 망건 차림. 그러고는 슬쩍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 머무는가? 유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객주집 헛간입니다. 헛간이라. 정찬판이 허허 웃었지요. 이 사람아, 매일 객주집 헛간에서 예까지 오갈 참인가. 사랑채 곁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묵게. 선생이 아이와 한 집에 있어야 글도 늘지 않겠나. 어찌 그리까지 해 주십니까? 글 아는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게 나한테는 남는 장사일세. 오늘부터 짐을 옮기게, 겸 선생. 유겸이 정찬판댁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담장이 정갈하고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는 집. 이 집 어딘가에 그 처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겸이 웃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신이 났지요. 그저 재미난 놀이 하나를 찾은 것이라 며칠 지켜보다 나오면 그만이라 여겼습니다. 지금껏 늘 그랬으니까요. 궁금하면 손을 뻗고 시들해지면 놓아버리는. 그래서 유겸은 몰랐지요. 이 집 대문을 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유겸이 보찜 하나를 메고 정참판 댁 사랑채 겹방으로 들었습니다. 보찜이라 해봐야 옷 한 벌에 붓 몇 자루가 전부였지요. 평생 이렇게 단출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겹방에 짐을 부리고 나오는데 마당 저편에서 아이 하나가 쪼르르 달려왔지요. 다홍댕기가 삐뚤어지고 볼이 통통하고 눈이 컸습니다. 소매에 먹인지 흙인지가 묻어 있었고요. 아저씨가 그 글 아는 사람이에요? 아저씨. 유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어나서 아저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아니, 소생은 아직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글 아는 아저씨가 와서 나 글 가르쳐 줄 거라고. 아저씨 글 잘해요? 나 글 진짜 싫어하는데. 정참판댁 막내 정보름이라 하였습니다. 7살이었지요. 유겸이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대꾸를 할까 하는데 보름이가 먼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언니, 여기 글 아저씨 왔어. 유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마루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남빛 땡기의 연분홍 저고리, 등이 꼿꼿하고 걸음이 반듯한 처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비녀를 두고 다투던 바로 그 처녀, 정참판 댁 큰딸 정채원이었지요. 유겸이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찾았다. 채원은 유겸을 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서늘한 눈매가 더 서늘해졌지요. 당신은 오랜만입니다, 소저. 능청스럽게 미소 지으며 유겸이 인사했지요. 어찌 여기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댁 아기씨 글선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책 정리도 겸해서요. 채원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지만 유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 집에서요? 그렇지요. 장터에서 저와 비녀를 두고 다투시던 그 분이. 맞습니다. 하필 저희 집에요. 그렇게 됐소이다. 채원이 낮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우연이라 하기엔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유겸의 등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이 처녀 역시 만만치 않았지요. 허허,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생도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채원이 유겸을 한 번 더 보더니 보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름아, 가자. 왜 언니? 나 아저씨한테 글 안 배우는 거야. 배우긴 배우는데. 채원이 유겸을 힐끗 보았습니다. 조심해서 배워라. 그러고는 돌아섰지요. 남빛 땡기가 반듯하게 흔들렸습니다. 유겸이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서 배우라니. 어쩐지 재미있어졌지요. 유겸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참판의 사랑에 나가 서책을 정리했지요. 산더미처럼 쌓인 책을 갈래별로 나누고 좀 먹은 것을 골라내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련님 글이라면 눈 감고도 아는 사람이라 그 일이 어렵지 않았지요. 낮이면 보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지요. 보름이는 글을 싫어했습니다. 앉은 집안 식경이면 엉덩이가 들썩였고 붓을 쥐면 딴짓을 했지요. 아저씨,
나 이거 왜 배워요? 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옆집 아줌마가 그랬어요. 여자가 글 알아 뭐 하냐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그리 말합디까. 유겸이 붓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지요. 아기씨, 저 담장 너머 살구나무 보이십니까? 네. 저 나무 살구 맛없어요. 쉬어요. 저 나무에 글자를 하나 붙여놓으면 아기씨는 10년 뒤에도 저 살구나무 열매가 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데 그를 모르면 10년 뒤에는 저 나무가 살구나무였는지 자두나무였는지 조차 잊어버리지요. 보름이가 가만히 유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이란 게 그렇습니다. 잊어버릴 것을 붙들어 두는 것이지요. 아기씨가 오늘 배운 이 글자가 훗날 아기씨가 잊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붙들어 줄 겁니다. 보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지금 엄마 얼굴도 글로 붙들어 둘 수 있어요? 유겸이 붓을 든 채 아이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늙으면 지금 얼굴은 볼 수 없잖아요. 유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럼요. 붙들어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 얼굴을 글로 적어두면 10년 뒤에도 오늘의 어머님을 만날 수 있지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자, 그럼 그걸 적으려면 글부터 배워야겠지요? 보름이가 붓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엉덩이를 들썩이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글을 한자 또박또박 쓰더니 문득 유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예, 아기씨. 아저씨는 글을 참 잘 가르쳐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거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서운해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라고 안 부를래요. 아저씨는 내 글 선생님이니까. 보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겸이 선생님. 이렇게 부를래요. 유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태어나서 선생님 소리도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쩐지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 부르십시오, 아기씨. 그날부터 보름이는 유겸을 겸이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지요. 채원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다 듣고는 제법이네 싶다가 곧 고개를 저었지요. 말은 번지르르하지. 저런 사내일수록 조심해야 해. 채원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녁이면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집은 별나서 정참판이 글선생 유겸을 스스럼 없이 한상에 앉혔지요. 겸 선생, 오늘 우리 보름이가 글을 좀 배웠는가? 예, 아주 영특하십니다. 영특은 무슨? 저 녀석이 얼마나 산만한데. 산만한 게 아니라 궁금한 게 많은 것이지요. 궁금한 게 많은 아이가 크게 됩니다. 정참판이 밥을 뜨다 말고 유겸을 보았습니다. 채원을 닮아 눈매가 또렷한 정참판 부인이 유겸의 밥그릇에 고깃점을 얹어 주었지요. 집을 떠나 고생이 많을 텐데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끼니 걱정일랑 말게. 이 내외는 유겸을 집안에 변고가 있어 떠도는 도령으로 여겨 살뜰히 대했습니다. 유겸이 그 고깃점을 내려다보며 어쩐지 목이 메었지요. 딱하게 여겨 얹어준 이 정이 실은 오해 위에 놓인 것이었으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유겸은 이번에도 그 말을 삼켰습니다. 채원만 웃지 않았지요. 문득 유겸이 밥 먹는 모습을 보니 글 선생치고
밥 먹는 게 법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채원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눈에 담아두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겸은 이 집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낯선 것은 가난이 아니었지요. 이 집은 궁하지 않았으니까요. 유겸의 집은 컸습니다. 문객과 아랫사람이 20 넘게 드나들고 큰 법도가 사람을 눌렀지요. 헌데 이 집은 식구가 넷뿐인데 법도가 있어도 사람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보름이는 아비 무릎에 기대 어리광을 부리고 채원이 제 생각을 또박또박 말해도 정참파는 계집아이가 어디서 하지 않고 도리어 귀를 기울였지요. 다른 양반가에서는 좀채 볼 수 없던 광경이라 이 좁고 조용한 집의 부대낌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유겸이 서책을 정리하다 늦었지요. 사랑을 나서는데 안채 쪽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참판과 채원이었지요. 아버지, 지난번 그 혼담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거 없던 일로 했다. 어찌요? 내가 싫다 하지 않았느냐? 싫으면 안 하는 게지. 유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댁이 재산이 많다고. 재산이 많으면 그 댁이 좋은 게지. 내가 좋은 게냐? 채원아, 이 아비는 내가 좋다는 사람이면 그만이다. 벼슬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만이야. 아버지도 참. 왜 아비가 틀린 말 했느냐? 아니요. 아버지 같은 분이 제 아버지라 저는 참 복이 많습니다. 유겸이 어둠 속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만이야.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남았지요. 유겸의 집에서 혼인은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교수를 넷이나 쫓아낸 것도 그 집안의 일이 지긋지긋했던 까닭이 컸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혼인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유겸은 이 집에 며칠 있다 나갈 참이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겸이 사랑해서 서책을 정리하는데 손이 한 권에 멈췄지요. 겉장이 닳고 귀가 접힌 책이었습니다. 여러 번 읽은 책이었지요. 유겸이 무심코 책장을 넘기는데 갈피의 종이 쪽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책의 한 대목에 대한 생각이 적혀 있었지요. 글씨가 반듯하고 야무졌습니다. 누구 글씨지? 유겸이 그 종이 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눈썹을 살짝 올렸지요. 예사소견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을 두고 세간의 풀이를 뒤집는 당찬 생각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때 마침 채원이 사랑 앞을 지나다 유겸이 든 종이 쪽을 보았습니다. 그건 제 것입니다. 이리 주시지요. 채원이 손을 내밀었지요.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겸이 종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저. 이 대목 말입니다.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는다 하는 이 구절을 소저는 뒤집어 보셨군요. 채원이 멈칫했습니다. 읽으셨습니까? 어진이가 어찌 근심이 없겠는가? 도리어 어진이라서 근심이 많은 법이다. 다만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다. 이리 적으셨지요. 소생은 이 구절을 20번은 읽었는데 이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채원이 유겸을 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저를 놀리는가 싶었지요.
그런데 유겸의 얼굴에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감탄한 얼굴이었지요. 비웃으시는 겝니까? 비웃다니요. 소생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유겸이 그 책을 펼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 글이나 봐주는 글 선생의 자세가 아니었지요. 큰 학문을 닦은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럼 소저는 근심이 많은 것이 어진 것이라 보십니까? 채원이 잠깐 유겸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마주 앉았지요. 근심이 없는 것은 무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백성이 굶는데 근심하지 않는 벼슬아치가 어진 것입니까? 무심한 것입니까? 유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어질미란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옳게 쓰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채원의 눈이 조금 밝아졌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딸을 아끼는 눈으로 웃으며 들어주셨는데 이 사내는 달랐지요. 딸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겨루듯 마주 서서 되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그 책 한 권을 두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유겸이 한 구절을 풀면 채원이 뒤집었고 채원이 한 뜻을 세우면 유겸이 다른 결을 댔지요. 지는 사람도 이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생각이 오갈 때마다 미처 못 보던 결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문득 채원이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유겸이 그 웃음을 보았지요. 채원이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늘 서늘하게 다물고 있던 인매가 학문을 논하다 저도 모르게 풀린 것이었지요. 유겸의 가슴이 어쩐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처자, 웃으니. 그 뒷말을 유겸은 삼켰지요. 채원이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집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내와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학문을 논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웃기까지 했지요. 채원이 얼른 종이 쪽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소녀는 이만. 소저. 채원이 돌아보았지요.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생도 오랜만에 했습니다. 채원이 잠깐 유겸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요. 그런데 그 걸음이 어쩐지 아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나도 즐거웠는데. 그 말은 채원도 삼켰습니다. 볕이 좋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채원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생신에 드릴 저고리를 짓는 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비녀를 놓친 뒤로 대신 손수 저고리를 지어 드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실이 자꾸 엉켰습니다. 채원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마침 유겸이 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채원이 실을 노려보는 얼굴을 잠깐 보더니 슬쩍 웃었지요. 소저. 그 매듭 세상에서 제일 미운 얼굴로 노려보고 계십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다는 겝니까? 미운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것을 노려보는 얼굴이라 했지요. 얼굴이야 곱습니다. 채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사내는 늘 이런 식이었지요. 능글맞은데 그 능글맞음 끝에 슬쩍 진담을 얹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당황케 했지요. 채원이 얼른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가시던 길 가시지요. 그 매듭 그리 당기면 더 조입니다. 이리 주시지요. 아니, 소생이 손대는 것이 아니지요. 말로 하겠습니다. 그 실을 이쪽으로 한번 돌려 위로 빼내십시오.
당기지 마시고 되짚으세요. 채원이 그대로 했습니다. 팽팽하던 매듭이 스르르 풀렸지요. 채원이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바느질을? 바느질을 아는 게 아니라 매듭을 아는 것입니다. 매듭이란 게 다 이치가 같지요. 얽힌 것을 억지로 당기면 더 조입니다. 얽힌 자리를 거꾸로 되짚어 가야 풀리지요. 유겸이 잠깐 채원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능글맞음이 걷히고 진중한 것이 얹혔지요.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얽힌 게 있으면 억지로 당길수록 조여듭니다. 되짚어 가야 풀리지요. 채원이 유겸을 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자꾸 별것 아닌 말을 별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지요. 이 사람 그냥 한량인 줄 알았는데. 채원이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겸이 그 자리를 떠났지요. 몇 걸음 가다 돌아보니 채원이 여전히 그 매듭 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요. 유겸이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쩐지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보름이가 마당에서 팽이를 돌리다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앙앙 울었지요. 유겸이 마침 사랑에서 나오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쭈그려 앉아 무릎을 살피더니 두말 없이 제 도포 소매를 쭉 찢어 싸매 주었지요. 좋은 명주였습니다. 겸이 선생님, 옷 찢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옷이야 또 있지요. 선생님 옷 별로 없잖아요. 보찜에 옷 한 벌밖에 없던데. 내가 봤어요. 그런 건 또 언제 보셨습니까? 그때 채원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보름이 우는 소리를 듣고요. 보름아, 왜 울어? 넘어졌는데 선생님이 싸매줬어. 채원이 다가와 보았습니다. 유겸이 제 소매를 찢어 아이 무릎을 동여맨 것을요. 채원이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아이 무릎을 싸매느라 찢은 것이 하필 그 좋은 명주였지요. 남의 집 아이 글선생이 제 옷을 찢어 그 아이 무릎을 동여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채원이 유겸을 보았습니다. 유겸이 어깨를 으쓱했지요. 급한 대로 싸맸습니다. 약을 발라야 할 텐데요. 옷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좋은 옷인데. 아이가 우는데 옷이 대수입니까? 채원이 유겸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처음 볼 때와 자꾸 달랐지요. 장터에서 유치하게 다투던 날티나는 양반인 줄로만 여겼는데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땐 다정했고 매듭을 풀 땐 이치를 알았고 지금은 제 옷을 찢어 남의 집 아이를 싸매고 있었으니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나. 채원이 저도 모르게 유겸의 얼굴을 조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유겸과 눈이 마주쳤지요. 채원이 흠칫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얼른요.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채원이 총총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지요. 유겸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채원이 저를 오래 보다 눈이 마주치자 얼른 거두던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유겸이 손등으로 입가를 쓱 문질렀습니다.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감추려는 것이었지요. 이 처자가 심장이 어쩐지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것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유겸에게 살가운 법이 없었지요.
여전히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가시지요. 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유겸이 보름이에게 글을 쉽게 풀어낼 때, 저녁상에서 아버지의 어려운 물음에 막힘없이 답할 때, 채원이 저도 모르게 그 사내를 보았지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얼른 국그릇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겸은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채원이 저를 훔쳐보다 눈이 마주쳐 당황하는 얼굴이 자꾸 보고 싶어 일부러 어려운 것을 더 쉽게 풀고 아버지 물음에 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채원이 저를 보게 하려고요. 한 번은 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왜 자꾸 말문이 막히지? 채원은 어떤 어른 앞에서도 조리 있게 제 뜻을 펴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내 앞에서는 가끔 할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특히 그 능글맞은 얼굴 끝에 얼굴이야 굽습니다. 같은 진담이 툭 얹힐 때면 되받아칠 말을 잃고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정신 차려, 채원아. 저 사람은 네 집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내다. 채원이 그렇게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채원이 그 사내를 부르는 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보세요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겸 선생하고 부르고 있었지요. 네 집 사람인지 모를 사내를 어느새 한 사람의 선비로 대접하고 있었으니 그 호칭이 제 입에 붙은 것을 깨달은 날 채원은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그 사내가 아이 무릎을 싸매던 모습이 매듭을 되짚어 풀어주던 진중한 눈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런데 정작 유겸은 몰랐습니다. 재미난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 어느새 놀이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요. 예전의 유겸이라면 이쯤에서 시들해져 놓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지요. 채원이 얼굴 붉히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곧게 서서 제 생각을 펴는 그 모습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 뻗으면 다졌고 시들해지면 놓아버리던 이 도련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생겼지요. 집에서는 시켜도 안 하던 것을 이 집에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촌 김씨 댁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유겸이 나간 지 2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부인, 나가서 사흘이면 기어들어 올 것 같더니 벌써 2달이오, 2달. 이러다 우리 유겸이 굶어 죽으면 어쩌오. 김정승이 안절부절 못하고 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큰 사랑의 김대감만이 태어냈습니다. 굶어 죽었으면 벌써 기별이 왔겠지. 소식이 없다는 건 어디서 잘 살고 있다는 게야. 아버지,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허나 나도 궁금은 하구나. 그놈이 대체 어디서 무얼 하는지. 김대감이 수염을 쓸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사람을 하나 불렀지요. 오래 부리던 늙은 종이었습니다. 유겸이가 어디 있는지 조용히 알아보아라. 소문내지 말고. 며칠 뒤 늙은 종이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대감 어른, 도련님을 찾았습니다요. 어디 있더냐? 그것이 남촌 정참판 댁에서 글선생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요. 그 댁 막내 아기씨 글 공부를 봐주고 사랑채 겹방에 묵으시면서요.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우리 유겸이가 그놈이 남의 집에서 아이 글 공부를 가르쳐. 예, 그러합니다요. 김대감이 한참 말이 없다가 허허 웃었지요. 허허, 제 발로 남의 집 글선생 노릇을 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놈이? 그런데 대감 어른,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요.
무엇이냐? 그 댁에 큰 따님이 계신데 도련님이 그 댁에 드신 것이 아무래도 그 따님 때문인 듯합니다요.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 뒤로 도련님이 그 댁 대문 앞을 사흘이나 서성이셨다고. 김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몸을 세웠습니다. 이 노회한 어른 단박에 알아챘지요. 그놈이 계집한테 반했구나. 벼슬도 혼처도 마다하고 집을 뛰쳐나간 놈이 제 발로 남의 집 글선생 노릇을 해. 어느 처자 때문에. 김대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거 재미있게 되었구나. 대감 어른, 그럼 도련님을 데려올까요? 데려오긴. 가만두어라. 김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직접 좀 봐야겠다. 그 처자가 대체 어떤 처자이기에 우리 집 망나니를 사람 만들었는지. 이튿날부터 남촌 저작거리에 웬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무명 두루마기에 낡은 갓을 썼는데 손에 든 대나무 지팡이 하나만 어쩐지 반들반들 윤이 났지요. 김대감이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여염 노인 행세를 하며 정참판 댁 사람들을 슬쩍슬쩍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이 어머니 생신에 쓸 것을 사러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김대감이 슬쩍 다가가 길을 묻는 척했지요. 이보시오, 낭자. 이 근처에 약방이 어디 있소? 늙은이가 길을 몰라서. 채원이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보았습니다. 약방이요. 저 모퉁이를 돌아 곧장 가시면 왼편에 있습니다. 한데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허리가 좀 쑤셔서. 그럼 약방보다 저 건너 의원을 먼저 보시지요. 약부터 지으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약을 쓰는 셈이니까요. 의원에게 처방을 받아 약방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김대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늙은이가 길만 물었는데 병까지 조리 있게 헤아려 주었지요. 낭자 말이 옳소. 고맙소이다. 채원이 목례를 하고 제 갈 길을 가자 김대감이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야무진 처자로구나. 그날 이후로 김대감은 종종 남촌에 나타나 우연을 가장해 채원과 마주쳤지요. 채원은 그 노인을 그저 인정 많은 여염 노인으로만 여겨 오다 가다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말동무가 되어 드렸습니다. 김대감은 그럴 때마다 채원을 살폈지요. 채원은 늙은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도 지나치게 굽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의는 반듯한데 할 말은 또박또박했지요. 노인이 무거운 것을 들면 얼른 받아들었고요. 김대감이 하루는 짐짓 물었지요. 낭자는 시집갈 나이가 된 듯한데 정혼한 데가 있소? 아직 없습니다. 어허, 이리 참한 낭자가. 눈이 높은 개로군.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길 혼인은 집안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아야지요. 김대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을 본다. 예. 벼슬이 높은들, 재산이 많은들, 그 사람 됨됨이가 그릇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은 사람과 혼인할 것입니다. 김대감이 그 처자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이 노회한 어른, 평생 사람을 숱하게 겪었지요. 그런데 이 처자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지어낸 것도 재는 것도 없었지요. 그저 제 생각을 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처자가. 김대감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기울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이 노회한 어른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낭자 아버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구려. 그럼 낭자는 그런 사람을 만났소? 채원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어쩐지 조금 늦었습니다. 김대감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 노회한 어른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그러시오? 채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김대감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처자도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구나. 그게 우리 집 그 망난이라면. 이 어른 어쩐지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 무렵 유겸의 마음도 더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겹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지요. 채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문을 논하다 저도 모르게 웃던 그 얼굴이요. 이걸 어쩐다. 유겸이 처음으로 앞날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유겸은 앞날을 생각한 적이 없었지요. 오늘이 재미있으면 그만, 시들해지면 놓아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채원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데 놓고 싶지 않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겸은 이 집의 성을 감추고 들어왔지요. 겸이라는 이름 하나로 글선생 행세를 하며 그 집 아이를 가르치고 채원 곁에 머문 그 모든 것이 제 집안을 감춘 위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이제와 실은 제가 김씨댁 아들입니다. 하면 채원은 저 사내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구나 여기겠지요. 장터에서 제 말을 되받아치던 그 눈이 저를 속인 사내를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이 유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밝히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며칠만 더 하며 하루하루를 미뤘습니다. 미룰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도 모르고요. 한편 채연에게는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채원에게 민씨 댁 꽃놀이 모임의 초대장이 온 것이지요. 채원은 그런 모임을 즐기지 않았으나 어머니께서 권하시기에 마지못해 나섰습니다. 민씨 댁은 으리으리했지요. 정원에 온갖 꽃이 만발하고 규수들이 곱게 차려입고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미나란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비녀를 채간 바로 그 규수요. 실은 채원을 부른 것이 미나란이었지요. 김씨 댁 도련님이 저를 본체 만체하고 쫓아가던 그 처자가 정참판 댁 큰딸임을 알아내고는 이름난 규수들 앞에 세워 벼슬 낮은 집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망신을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미나란이 걸어 들어오는 채원을 보더니 부채 뒤로 입꼬리를 올렸지요. 부채를 살랑이며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정참판 댁 따님 아니십니까? 이런 자리에 다 나오시고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호호, 그러셨어요. 헌데 어쩌지요? 오늘 모인 교수들이 다들 판서댁, 참판댁, 정승댁 따님들이라. 정참판댁이야 그 아래시니 혹 불편하실까 걱정입니다. 가시 돋친 말이었지요. 벼슬이 났다는 것을 여럿 앞에서 짐짓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채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나 불편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꽃 구경하러 온 자리인데요. 호호. 그럼 혼처는 정하셨어요? 그 댁 형편에 좋은 자리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주위 교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담담했지요. 아직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어머, 서두르지 않는다고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나이가 차면 아무도 안 찾는답니다. 미나란이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주위 교수들도 따라 웃던 그 순간 채원이 부채질하던 미나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이가 차면 아무도 안 찾는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미나란의 부채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물건이야 오래 두면 값이 떨어지지요. 헌데 사람은 오래 두면 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됨됨이지요. 저는 나이가 차서 아무도 안 찾는 사람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값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에게 팔려갈까 그것이 두렵지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말은 잘하시는군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채원이 잔잔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적께서는 저를 벼슬 낮은 집딸이라 낮춰보시는 듯한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벼슬은 높지 않으셔도 어질고 현명하시며 무엇보다 백성을 제 자식처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딸인 것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미나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과 벼슬로 사람을 누르는 데는 익숙했으나 이렇게 조용하고 정확하게 되받아치는 상대는 처음이었지요.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러주셔서 잘 왔습니다. 덕분에 좋은 꽃 구경했습니다. 소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채원이 목례를 하고 정원을 걸어 나갔지요. 미나라는 부채를 쥔 채 굳은 얼굴로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채원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담장 밖에 유겸이 있었다는 것을요. 유겸은 민씨 댁 담장 밖 골목에 있었습니다. 채원이 그 모임에 간다는 것을 보름이에게 듣고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쫓아온 것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유겸은 그 광경을 다 들었습니다. 미나란이 채원을 몰아세우고 채원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으로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요. 유겸이 담장에 기대어 저도 모르게 웃었지요. 담장을 넘어 뛰어들려던 참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원은 누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앞가림을 제 힘으로 하는 사람이었지요.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곁에 서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윽고 채원이 대문을 나서는 기척에 유겸이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지요. 채원이 곧장 집으로 향해 지나가고 그 남빛 땡기가 멀어진 뒤에야 유겸이 골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씨 댁 대문에서 미나란이 나왔지요. 아직 분이 안 풀린 얼굴로 채원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시녀에게 무어라 이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겸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민소저. 미나란이 화들짝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이 커졌지요. 어머, 김씨 댁 도련님? 행색은 남루했지요. 갓도 없이 만 것만 썼고 도포는 빛이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미나라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대번에 낯빛이 환해져 속으로 김칫국부터 마셨지요. 그날 저를 본체만 체하던 도련님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요. 얼른 부채를 접고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데까지 저희 아버님께서도 늘 도련님을 어여삐 보시는데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목소리가 한결 나긋해졌습니다. 이 사내가 남의 집 글선생으로 떠돈다는 것쯤은 대수가 아니었지요. 김씨 댁 하나뿐인 아들, 언젠가 돌아가면 온 한양이 탐낼 남편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유겸이 그 나긋한 웃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저.
방금 그 처자에게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미나란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예. 나이가 차면 아무도 안 찾는다. 벼슬 낮은 집딸이라 좋은 자리 찾기 어렵겠다. 여럿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줄여 부르셨더군요. 그건. 미나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 앞에서였지요. 제가 어여삐 보이고 싶던 그 도련님 앞에서 제 가장 못난 모습을 들킨 것이었습니다. 남을 망신 주려 뒤에서 판을 짜던 그 모습을요. 소저. 유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은데 어쩐지 서늘했지요.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이는 저도 언젠가 값으로 매겨집니다. 소저께서 벼슬과 재산으로 사람을 재신다면 소저 또한 그것으로만 재어질 겁니다. 그 값이 떨어지는 날 소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겠지요. 다시는 채원 처자를 괴롭히지 마시지요. 부디 유겸이 망건을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미나란이 그 뒷모습을 멍하니 보았지요. 붙잡고 오해라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지요. 부하도 앙심도 아니고 그저 부끄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필 저희 앞에서. 미나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감싸던 그 처자가 새삼 미웠지요. 저희의 눈에 든 그 처자가요. 그러나 저희를 향한 마음은 그날따라 더 사무쳤습니다. 멀어지는 그 뒷모습이 남루한데도 어쩐지 더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한편 채원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겸이 담장 밖에서 저를 지켜보았다는 것도, 유겸이 미나란을 막아섰다는 것도요. 채원은 그저 홀로 그 자리를 잘 헤쳐나왔다고만 여겼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미나란의 말들이 서러워서가 아니었지요. 그런 말이야 채원은 얼마든지 받아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그 야무진 교수들 틈에서 홀로 서 있는 동안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던 까닭이었습니다. 곁방에서 서책을 정리하고 보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매듭을 되짚어 풀어주던 그 사내가요. 그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채원이 흠칫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채원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쩐지 볼이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그날 밤 채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집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내를 어느새 이만큼이나 마음에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유겸이 정참판 댁에 든 지도 어느덧 넉 달. 그동안 참 많이 달라졌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볕에 그을렸습니다. 새벽이면 절로 눈이 떠졌고 보름이 글 공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채원과는 말수가 늘었습니다. 유겸이 무슨 말을 하면 피하지 않고 받아쳤고 학문 이야기가 나오면 밤 가는 줄 몰랐지요. 두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정참판 내외가 흐뭇하게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정참판 부인이 하루는 남편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대감, 저 겸이라는 아이 말입니다. 응, 우리 채원이를 마음에 둔 듯합니다. 나도 그리 보았소. 우리 채원이도 싫지 않은 눈치고요. 정참판이 수염을 쓸었습니다. 네 집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허나 사람이 반듯하지 않습니까? 글도 밝고 심성도 곱고 채원이를 보는 눈이 참되고요. 그건 그렇소만
정참판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저 아이가 무언가 사정이 있어 네 집 사람인지 못 밝히는 듯한데 언젠가는 말하겠지요. 그러시지요. 두 내외는 그렇게 딸의 혼사를 은근히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요. 채원이 손수 지은 저고리는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원이 문득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졌지요. 겸 선생, 저와 저작거리에 좀 다녀오지 않겠습니까? 소생과 말입니까? 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것을 사려는데 짐이 많을 듯해서요. 보름이는 어려서 힘을 못 쓰고 유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을 저작거리는 곡식이며 과일이 좌판에 그득했지요. 채원이 앞장서 고르면 유겸이 뒤따르며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것이 어쩐지 자연스러워 누가 보면 영락없는 한 쌍이었지요. 채원도 그것을 느꼈는지 가끔 볼이 붉어졌습니다. 겸 선생, 저기 대추가 좋아 보이는데 어찌 봅니까? 소저 눈에 좋아 보이면 좋은 것이지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잘 좀 봐주세요. 허허, 예. 두 사람이 좌판 앞에 쭈그려 앉아 머리를 맞대고 대추를 고르는 모습이 참 정다웠지요. 한데 하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원이 값을 흥정하는 사이 유겸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저만치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지요. 유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김정승과 부인 유겸의 부모였지요. 소식 없는 아들 걱정에 여위어가는 아내를 달래려 김정승이 데리고 나온 참이었는데 하필 이 저작거리, 이 시각에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유겸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유겸이 슬그머니 몸을 돌리려는데 유겸아? 부인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이었지만 두 달을 밤마다 그리던 얼굴을 어머니의 눈은 단박에 알아보았지요. 유겸아, 유겸아. 부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유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유겸아, 이 녀석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어디 갔다가? 부인이 아들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을 보고 흠칫했지요. 곱던 손이 다 터 있었으니까요. 이 손이 왜 이래?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손이, 이 지경이. 어머니. 김정승도 뒤따라왔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대번에 벌개졌지요. 내 이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집을 나가 소식 한 장 없더니 그 남루한 꼴은 또 무엇이며? 김정승의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았지요. 당장 집으로 돌아오너라. 지금 당장.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원이 흥정을 마치고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다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웬 지체 높은 양반 내외가 유겸을 붙들고 있었지요. 내외의 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 옷의 결이며 매무새가 한눈에 보아도 높은 집안 사람이었지요. 채원은 양반가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 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분들이 왜 겸 선생을? 채원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겸 선생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네 집 사람인지 모를 글 선생이 지체 높은 양반 내외께 무슨 무례라도 범한 것이라 여긴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리 붙들려 호통을 듣는 것이라고요. 채원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유겸의 곁에 서서 두 내외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요. 어르신, 소녀 정참판 댁딸 정채원이라 하옵니다. 이분은 저희 집에서 아이 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혹 무슨 실수라도 저질렀는지요. 그러하다면 소녀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끼친 폐가 있으면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겸의 위신을 지켜주려는 것이었지요. 네 집 사람이든 제 집에 든 사람이 지체 높은 양반께 실수를 했다면 큰일이니 제가 나서서 수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어른 지금 어이가 없었지요.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집을 나가 남의 집 아이 글이나 봐주며 얹혀 살았다니. 그것도 저 처자가 저희 집 글선생이라 하지 않는가. 글선생. 김정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이 집을 나가더니 남의 집에서 아이 글이나 봐주며 지냈단 말이냐. 김정승의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았지요. 그때 부인이 아들의 텄던 손을 매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굶고 다니지는 않은 게 어디예요. 그건 그렇소만. 김정승이 얼떨결에 대꾸하고는 아차 싶어 다시 목에 힘을 주었지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소. 우리 집안 자식이 남의 집 글선생 노릇이라니. 쉿. 목소리 낮추시라니까요. 온 저작거리가 다 봅니다. 부인이 남편의 팔을 붙들어 목소리를 눌렀지요. 다행히 그 뒷말은 웅얼거림에 묻혀 곁에 선 채원의 귀에는 집안이라는 말만 어렴풋이 닿았습니다. 험. 채원이 흠칫했습니다. 집을 나가. 이분들이 겸 선생의 부모님? 채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겸 선생은 어느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령이었던 것이지요. 집을 나와 성을 감춘 채 남의 집 글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유겸을 돌아보았습니다. 유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부인이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 이 처자가 아들을 감싸는 것도 또 아들이 이 처자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것도 단박에 읽어냈지요. 아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집에 있었구나.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꼬집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시지요. 온 저작거리가 다 봅니다. 부드러운데 그 속에 서슬이 있었지요. 김정승이 움찔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이 채원을 향해 부드럽게 웃었지요. 낭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려. 우리 아이가 철이 없어 집을 나가 떠돌았는데 그동안 거두어 주셨다니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어르신. 채원이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그 참한 처자를 물끄러미 보았지요. 아들이 이 처자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까닭을 이 어머니는 한눈에 알 것 같았습니다. 낭자.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구려. 차라도 한 잔 나눕시다. 우리 아이를 거두어 준 은인인데 꼭 한번 오시구려. 부인이 채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채원은 그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으니까요. 부인이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유겸을 보며 나직이 일렀지요.
겸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러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지요. 부인, 저놈을 지금 당장. 대감, 부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합시다. 김정승이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입을 다물었지요. 알겠소. 부인이 채원에게 다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낭자 꼭 오시구려. 기다리겠소. 그러고는 남편을 이끌고 돌아섰지요. 두 내외가 인파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채원과 유견만이 남았지요. 두 사람이 저작거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나올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나올 때는 나란히 걸었지요. 짐을 나눠 들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정답게요. 그런데 지금은 채원이 앞서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지요. 유겸이 그 뒤를 몇 걸음 떨어져 따랐습니다. 짐을 든 채로요.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였지요. 채원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돌아섰지요. 어느 댁 도련님이신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소저. 묻겠습니다. 채원이 유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드시던 날, 당신은 아버지께 이리 말씀하셨지요.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나오게 되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믿었지요. 무슨 큰 변고가 있었나, 얼마나 딱한 처지면 저 젊은 도령이 집을 나와 남의 집 글선생을 하나. 그리 안쓰러워했습니다. 소저. 그건 헌데 방금 뵈니 당신 부모님은 저리 지체 높은 어른들이시고 당신은 그 댁 귀한 아드님이더군요. 딱하기는커녕 저희 같은 집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채원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정으로 집을 나왔는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니까요. 허나 채원이 유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넉 달이 있었습니다. 넉 달입니다.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논하고 매듭을 풀어주던 그 넉 달 동안 당신은 그 오해를 풀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채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 전부를 보였습니다. 제 생각도 제 마음도 하나 숨김없이. 그런데 당신은 저를 오해 속에 그냥 두셨지요. 넉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소저, 소생은 압니다. 당신이 저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은 참말만 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것은 참말이었을 테니까요. 채원이 유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그런데 그게 더 아픕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하셨으면 원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짓말 하나 없이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어요. 참말만 하시면서요. 채원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넉 달을 당신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매듭을 풀어주던 사람, 보름이에게 다정하던 사람, 저와 밤새 책을 논하던 사람. 그 사람을 안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저는 당신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네 집 사람인지도, 왜 저를 오해 속에 두었는지도. 채원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겸이 손을 뻗으려 했지요. 소저, 오지 마세요. 채원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름이도 당신에게 정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당신이 알아서 잘 마무리하고 가세요. 그것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이 잠깐 목이 메었지요. 소저, 소생의 말을 좀. 됐습니다. 채원이 돌아섰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걸어갔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유겸이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남빛 댕기를 보았습니다. 뛰어가 붙들고 설명하고 싶었지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당신 앞에서만은 그냥 겸 선생이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원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마디면 되었지요. 넉 달 동안 실은 저는 하고 입을 뗄 수 있었는데 번번이 그 말을 삼켰습니다. 어차피 잠깐이라고, 굳이 밝힐 것 없다고. 그러는 사이 잠깐이 넉 달이 되고 놀이가 진심이 되었지요. 그 넉 달의 침묵이 채원을 이만큼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유겸이 손을 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지요. 지금껏 세상은 놀이였습니다. 교수를 넷이나 쫓아내고도 집을 나가면서도 웃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빛 댕기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유겸이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짐이 어쩐지 무거웠지요. 그날 저녁 채원은 제 방에 들어가 문을 걸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넉 달이었습니다. 얄미워하고 경계하면서도 어느새 그 사내를 이만큼 마음에 들이고 있었지요. 매듭을 풀어주던 진중한 눈, 보름이에게 다정하던 목소리, 학문을 논하다 마주 웃던 순간들을. 그 모든 것이 참이었는데 그 사람만은 참이 아니었다니.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리 속은 기분인 걸까요? 채원이 이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편 유겸은 곁방으로 돌아와 보찜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옷 한 벌에 분 몇 자루, 넉 달 전 이 집에 들 때와 똑같은 보찜인데 그 사이 유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원에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지요. 그런데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재간으로 교수를 쫓아내고 상황을 빠져나오던 사람인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 같았지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내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 같겠지. 유겸이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깨달았지요. 제 말이 그동안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요. 제 주로 지어낸 말은 늘 술술 나왔는데 정작 마음에서 길어 올린 한마디는 이토록 무거웠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쉬운 말조차 넉 달의 침묵을 지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되어 있었지요. 창밖으로 가을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지요.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유겸은 이 기울어진 것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정승 집안 하나뿐인 아들 김유겸과 정참판댁 지혜로운 교수 정채원.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